어머니, 제발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도망치세요. 어서요. 저는 그날 밤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모든 건 3개월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혼하자.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몸이 급격히 망가지더니 재혼한 지 딱 67일 만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그 여자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73세 할머니의 생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 도망치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리하자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정리요? 무슨 정리 말이에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말이야. 우리 이제 각자 사는 게 좋겠어.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76세의 나이에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 마음 정했어.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짐은 내일 정리하러 올게. 오늘은 나가서 잘 거야. 여보,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안 아파. 그냥 이제 끝내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재산은 당신한테 줄 수 없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달려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분이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슬아 씨,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사람이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할 거야. 정식으로. 젊은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관광 온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아늑하네요. 남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분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재산은 내 거지 뭐. 여보, 우리 23년 동안 같이 모은 돈인데. 그게 다 내가 번 돈이야. 당신이 뭘 했다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요?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재산 달라는 거야? 젊은 여자가 남편 팔을 잡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도 서운하실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슬아야.
이 사람이 원래 이래. 집착이 좀 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집착이라니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집착이라는 말을 쓰다니. 남편이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모은 재산 아파트 시세 7억, 예금 3억 2천. 이거 다 내 명이야. 당신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도 내 거란 말이야. 그럼 저보고 맨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도 늙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잖아. 알아서 살면 되지. 남편은 여자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 그때까지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이혼한다고. 응. 엄마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 엄마는 괜찮아. 아빠가 재산도 하나도 안 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예요.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싸워서 뭐하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래도 이건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40년을 함께 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남편이 좋아하던 낡은 소파. 이 모든 게 이제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틀 후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나가셔야 해요? 응, 아빠가 일주일 안에 나가래.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재산 분할 소송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생각해봤는데.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변호사 비용만 몇 천씩 나가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버님 말씀이 재산이 다 아버님 명의래요. 어머니 명의는 하나도 없다고. 며느리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아,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아버님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도 인생 한 번뿐인데. 며느리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죠. 근데 어머니도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미정아, 그만해. 뭐가요?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받아들이셔야죠.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짐 싸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바빠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고 독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저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단 한 장의 서류로 끝났습니다. 짐을 싸는데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 쌌어? 남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세입자를 내보내듯. 거의요. 젊은 여자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오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여기서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제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분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모시세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마. 나한테도 진우한테도.
돌아보니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안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자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4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뿐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73세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요.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무슨 문자? 그 여자가 보낸 건데요. 오빠, 보험 서류 어떻게 됐어? 빨리 처리해. 우리 약속 잊지 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서류가 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알았어. 고마워, 미정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약속?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순한 바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10월 중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재혼했대요. 그래. 등록도 다 끝났대요. 그 여자랑.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딱 한 달 만에 재혼이라니.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재혼한 지 정확히 3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1월 중순 갑자기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쓰러졌대요. 뭐라고? 119 불렀대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래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젊은 여자 윤슬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이제 남편 아니시잖아요. 법적으로 남남인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심하대요. 갑자기 정신 잃고 쓰러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검사 중이래요. 그때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안에서 검사 중이래.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졸중 증세가 있고 간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최근에 술을 많이 드셨거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인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험 서류 어떻게 됐어? 저는 그 젊은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도 아니고 걱정하는 모습도 아니고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3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원인 불명의 간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까지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24시간 병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의사가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응, 걱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저는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지?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퇴원하셨대요. 많이 좋아지셨대? 글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던데요. 이상하다니? 말이 좀 어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며칠 후 그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살던 우리 집안이 이제는 남의 집.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등이 굽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76세지만 늘 건강했던 남편이 마치 90살 노인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간병인이 왔대요. 간병인? 네. 그 여자가 구했대요. 아빠 거동이 불편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네, 제가 어제 들렀는데 아빠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가 있나요? 그 간병인분은 어떤 분이신데? 잘 모르겠어요. 50대쯤 되신 것 같던데 말수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분을 돌보는 간병인 이영숙입니다.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문자 보내신 분이세요?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있어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왜 저한테 경고를 한 걸까요? 며칠 후 다시 그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부엌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뭔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아니라 뭔가 타는 듯한 쓴 냄새였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젊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넣든 상관 마세요. 당신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간병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12월 초 간병인 이영숙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약국에 다녀왔는데 남편분 드시는 약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다른 약국에서 다른 약을 사왔어요. 무슨 약인데요? 수면제요. 그것도 강한 거. 하루에 3번씩 먹이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간도 나빠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지금이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해고시킨대요. 그럼 경찰에. 증거가 없어요. 그 여자가 워낙 철저하게 해요. 약봉지도 다 버리고 CCTV도 없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저를 버린 남편인데, 저를 집에서 쫓아낸 남편인데.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오후 2시쯤 그 집 앞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좀 봐도 될까요? 간병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안에. 바로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여기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남편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잠깐만 볼게요. 필요 없어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발 딱 한 번만요.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 그러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주거침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간병인이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남편분이 위험해요. 음식에 뭔가 섞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2월 20일 밤 간병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랑 전화하는 거요. 뭐라고 하던가요? 응, 곧 끝나. 보험금만 받으면 돼.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요. 간병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야.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렇게도 말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번째라니, 그럼 이미 2명이 더 있었다는 건가요? 어머니. 간병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잃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82세 되시던 해에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재혼했는데 6개월 만에 똑같이 몸이 망가지셨어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약에 뭔가 섞었어요. 대출도 받아내고 보험금 수익자도 바꿨어요. 다행히 제가 눈치채서 막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셨어요. 그럼 지금도. 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남편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그럼 남편이 지금. 간병인이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티실 거예요. 12월 22일 새벽.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잠겨 있고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왜 전화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큰 실수했어, 큰 실수.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이제 남남 아니에요? 아니야, 들어줘, 제발. 그때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야, 잠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뭘 깨달은 걸까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날 밤 남편은 우연히 그 여자의 통화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가 나중에 제게 말해줬습니다. 회상 남편의 시점. 12월 22일 밤 10시.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약 때문에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곧 끝나. 이 할아버지 보험금만 5억 7천만 원이야. 남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2달 안에 정리할 수 있어.
보험금? 걱정 마.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어. 약도 잘 먹이고 있고 간병인도 내 사람이라 문제 없어. 남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잖아. 나 이제 프로야, 프로. 하.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돈 받으면 반반하자. 약속대로. 오케이, 끊어. 전화가 끊기는 소리.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자신은 3번째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날 밤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 때문에 혀가 꼬이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나 큰 실수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쓰러졌어요. 뭐? 지금 119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중이래요. 저는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 여자는? 모르겠어요. 119 부르자마자 사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급성 간부전이에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간부전이요? 네.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수면제 과다 복용 혹은 다른 약물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간병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뭔가 섞고 있다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간병인 이영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자 윤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부인인데 왜 안 와요? 아들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법적으로 배우자인데. 간병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올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이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아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싶대요. 나를? 네, 제발 보게 해달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를 버린 남편인데 왜 지금 와서 저를 보고 싶다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여보.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속았어, 완전히 속았어.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간신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뭘 제발이에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 위험해.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 노리고 있어 나를 죽이려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남편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심해야 돼. 나 죽으면 당신도 위험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험금 내가 바꿀 거야, 당신 이름으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쫓아낸 남편이 이제 와서 보험금을 저한테 준다고.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 제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남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주세요.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12월 26일 새벽 남편이 간병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영숙 씨. 네, 말씀하세요. 남편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망쳤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망쳤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내가 버렸소.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처음엔 그 여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소. 76살 늙은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었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었는지. 이제라도 아신 거잖아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제 나는 죽을 거요. 그런 말씀.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몸이 어떤지. 이미 끝났어. 남편이 간병인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오,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오?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한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못했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몸이 망가져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한 가지는 해야겠어. 보험금이라도 아내한테 남겨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5억 7천만 원이요. 그거라도 주면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요. 남편이 간병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영숙 씨, 제발 부탁이요. 우리 마누라 지켜주시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저 여자들 아내도 해칠 거요. 보험금이 아내한테 간 걸 알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12월 27일 오후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아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들려요? 남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당신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40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순아. 응, 여기 있어요. 용서해줘.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남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12월 27일 오후 6시 23분.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속아서 결국 이렇게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시간 후 갑자기 윤슬아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영안실 앞에 나타난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 오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왜 안 오셨어요? 저도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1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여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장례는 제가 치를게요. 제가 법적 배우자니까요. 그러세요.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누가 치르든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계속 남편 생각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조심해야 돼. 나 죽으면 당신도 위험해. 무슨 의미였을까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고 박찬호님의 생명보험 수익자이신 것 확인됐습니다.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수익자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사님으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5억 7천만 원입니다. 서류 처리 완료되면 입금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억 7천만 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험사에서 연락 받으셨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익자가 왜 어머니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말도 안 돼요. 남편분이 저랑 결혼했는데 왜 수익자가 어머니예요? 그건 남편이 바꾼 거예요. 언제요? 언제 바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전화기 너머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미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제 거예요. 제가 3개월 동안 고생한 돈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그 돈은 제가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당신이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냉소하듯 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늙은이 상대한 게 고생 아니에요?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험금이 목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뭐라고? 근데 그 인간이 마지막에 수익자를 바꿔버렸네요. 완전히 당했어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 돈 나눠야 해요. 반은 제 거예요. 미쳤어요? 안 나누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 뒤에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 열쇠 구멍을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지? 저는 숨을 죽이고 현관 쪽을 봤습니다. 찰칵 드르륵.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열쇠로 문을 따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해.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림자 2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 2명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할머니 자는 것 같은데. 빨리 찾아. 통장이랑 보험 서류. 그들은 조용히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 구석에 숨어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119를 누르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안 돼. 실수로 핸드폰을 누르니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집 밖으로 도망치세요. 남자들이 침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기. 저는 당장 베란다 쪽으로 뛰었습니다. 잡아. 다행히 1층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는 73세 할머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차가 급정거했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빨리 타세요. 간병인 이영숙 씨였습니다. 빨리요. 저는 뒷좌석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병인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차 번호 찍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간병인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요? 간병인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예상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올 거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윤슬아가 보낸 조직 사람들이에요.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를 해치려고 온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을 잠갔는데. 그 사람들은 프로예요. 문 따기는 식은 죽 먹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했어요. 지금 경찰이 어머니 집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간병인이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요. 거기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 30분 후 우리는 간병인 이영숙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병인이 급히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저는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간병인이 물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윤슬아라는 여자, 그 여자는 결혼 사기 조직원이에요. 결혼 사기요? 네. 나이 많은 남자들을 노려서 결혼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도? 네. 처음부터 표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독살한 거예요. 독살이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 수면제를 섞고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증거도 모아뒀고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슬아였습니다. 간병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녹음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오늘 밤 집에 사람들 보냈는데 어머니가 없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속 도망 다닐 거예요? 평생?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 5억 7천. 그거 제 돈이에요. 제가 3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돈이라고요.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예요? 증거 있어요? 병원에서도 자연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간단해요. 그 돈 중에 3억만 저한테 주세요. 그럼 어머니는 안전해요.
안 그러면요? 윤슬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도 남편분처럼 되는 거죠.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73살 노인 혼자 사는데 사고 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오늘 밤은 운 좋게 도망갔지만 다음엔 어떨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밤까지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간병인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보내면 돼요. 완벽한 증거예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김정순 씨가 계신가요? 네, 제가 김정순입니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황혼 이혼, 젊은 여자와의 재혼, 남편의 급격한 건강 악화,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오늘 밤 일어난 일까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간병인이 나섰습니다. 제가 증거 있어요. 간병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윤슬아가 음식에 뭔가 섞는 거 몰래 찍은 거예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부엌에서 윤슬아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병에서 하얀 가루를 음식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슬아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응, 곧 끝나. 보험금만 받으면 돼. 이번이 벌써 3번째야.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1달 전이요.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어요? 간병인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신고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를 24시간 감시했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행동하면 해고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증거만 모아뒀어요. 형사가 방금 녹음한 통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수사기, 살인교사 미수, 공갈, 주거침입 다 적용 가능해요.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와 간병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 제 집에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간병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겪었거든요. 겪으셨다고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82세 되시던 해였어요. 간병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어머니한테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이었어요. 40대요? 네.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어머니가 외로우셨는데 누군가 모셔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간병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말도 어눌해지고 걷지도 못하고 박찬호님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의심해서 몰래 확인했어요.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약물 중독 증상이래요. 간병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 남자가 어머니를 독살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 명의로 대출 2억 3천을 받아냈고 보험금 수익자도 자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네. 그 남자는 체포됐어요. 근데 간병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셨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세요. 저는 간병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왜요?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또 계실까 봐요. 제가 못 지킨 우리 어머니 대신 다른 어머니들은 지키고 싶었어요.
간병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박찬호님 돌보는 일을 맡았을 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5년 전 우리 어머니 사건이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둔 거예요? 네. 이번엔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분은 못 살렸어요. 간병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신고했어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할까봐, 그 여자가 도망갈까봐 너무 신중하게 하다가. 아니에요. 저는 간병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구했어요. 5년 전에 어머니 목숨 구한 거잖아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슬아가 검거되기 전날 밤 10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슬아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기회요? 3억.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내일 오후 2시까지. 미쳤어요?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박진우 씨. 강남 소재 IT 회사 다니시죠? 출근길에 매일 7호선 타시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지금 며느리 장미정 씨는 매주 화요일 필라테스 가시더라고요. 집에서 도보 5분 거리. 혼자 걸어가시던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박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죠? 수요일마다 태권도 학원 가고. 이 나쁜 년. 나쁜 년 맞아요. 그러니까 3억 주세요. 안 그러면 내일부터 한 명씩 사라질 거예요. 윤슬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죽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가족들까지 죽이고 싶진 않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하세요. 근데 경찰이 24시간 어머니 가족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내일 오후 2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 혼자 오세요. 북한산이요? 네. 사람 많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돈만 주면 우리는 사라질게요.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믿을 수 있어요? 믿든 말든 어머니 선택이에요. 3억 내고 가족 살리든지 안 내고 가족 잃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바로 간병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큰일 났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간병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경찰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진우가. 경찰이 보호할 수 있어요. 빨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윤슬아가 전화했어요. 제 가족을 협박해요. 지금 바로 갑니다. 30분 후 경찰 3명이 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북한산 주차장이라. 왜요? 거기가 뭐가 문제예요? 사람은 많은데 CCTV 사각지대가 많아요. 돈 받고 도망가기 딱 좋은 곳이죠. 그럼 어떡해요? 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함정 수사 하시겠습니까? 함정 수사요? 네. 어머님이 약속 장소에 가세요. 저희는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직원들이 나타나면 일망타진합니다. 제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 아들분 가족도 경호를 붙일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이 기회가 아니면 조직 전체를 못 잡아요. 윤슬아 혼자 잡아봤자 뒤에 있는 놈들이 계속 어머님을 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 형사들이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들고 가세요. 형사가 큰 검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 돈 3억입니다. 겉에만 진짜 지폐 붙여놨어요. 열어보지 않는 한모를 겁니다. 가짜요? 네. 진짜 3억을 줄 순 없잖아요. 형사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옷에 달고 가세요. 녹음기고요. 비상 버튼도 있어요. 위험하면 누르세요. 또 다른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산 주차장에 저희 사복 경찰 15명 배치했습니다. 주변 등산객으로 위장하고요. 15명이요? 네. 조직원이 몇 명 올지 모르니까요. 어머님은 약속 장소에 서 계시면 됩니다. 간병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응, 괜찮을 거야. 오후 1시 50분. 저는 북한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산객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저 중에 경찰이 섞여 있겠지.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손에 꽉 쥐고 이시정각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슬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남자 3명이 더 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윤슬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3억 다 들어있어요? 네. 윤슬아가 남자 1명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가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사방에서 사복 경찰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윤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윤슬아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등산객이 윤슬아를 태클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 남자 3명도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윤슬아, 너 체포한다. 특수사기, 살인교사, 공갈 혐의다. 윤슬아가 땅에 깔린 채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 할망구가 날 팔았어? 저는 윤슬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 죽였잖아. 증거 있어? 있어요. 간병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 찍었어요. 당신이 음식에 약 섞는 것도 전화 통화하는 것도. 윤슬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또 다른 조직원 2명이 나왔습니다. 전부 체포. 손들어. 총 6명이 검거됐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조직 주요 인물 6명 전부 검거했습니다. 윤슬아가 경찰차에 실리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보다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3일 후 뉴스. 황혼 결혼 사기 조직 전원 검거. 5년간 17명 표적, 피해액 47억. 주동자 윤슬아 32세 등 8명 구속. 기자가 경찰 브리핑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70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협조로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제 뒷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TV 나오셨어요. 그래?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근데 해야 했어. 안 그러면 너희가 위험했잖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6개월 후. 보험금 5억 7천만 원으로 황혼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간병인 이영숙 씨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상담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76세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젊은 여자 만났대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겼어요. 어머니도 이길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우리는 127명을 도왔습니다. 저녁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으로 127명 도왔어. 당신 후회가 헛되지 않았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상담 예약이 2건 더 들어왔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73세에 버려졌지만 74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